자, 링스 헬기가 떨어졌습니다. 네, 네. 많이 뭐 네 번째 떨어졌는데 네. 저기 지난 2010년 천안함 수색하다가 사흘 만에 2대가 떨어졌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한 대 떨어졌고 한 대는 93년에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무슨 악천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조종사 뭐 과실이나 이런 것도 아직 뭐 검증은 안 되고 있는데 2010년에 두 번째 떨어졌을 때는 뭐 이 부품을 14억 3천만 원어치나 정비 업체가 이렇게 가짜 부품을 하거나 안 넣고 교체를 안 하고 교체한 것처럼 했다는데 군에서 정비를 저렇게 외주업체로 주가지고 한다면 피치 못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검수. 네. 검수라도 군에서 해야 될 건데 네. 검수를 안 하고 외주업체가 그렇게 해라버린 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검찰 수사에서 나온 것도 잘못 아닙니까? 이번에도 뭐 볼트가 뭐 뭡니까 그 저기 부품 증명서가 뭐 어떠니 저떠니 말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치더라도요. 검찰 수사에서 나온다라는 자체가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게 검찰 수사에서 나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 검찰 수사에서 그런 비리가 나올 것 같으면 방사청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그 검찰에게 조사를 하라고 하지. 그러면 여우님이 지금 방사청을 만드는 노무현 정권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하고 그 왜 이전에 없던 조직을 만들어가 군의 모든 어떤 장비 조달에 관해서 방사청이 위임을 받게 되는가 그 경위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방사청을 만들고자 했던 처음 철학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군 무기 관련 비리가 군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군이 무기 도입이라든가 무기 뭐 사실은 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다른 제3자가 그걸 관리하게 되면은 무기 도입과 관련된 비리는 없어질 거다라는 우리 햇볕 정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순수한 생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좋게 말해서 순수입니다. 순수한 생각으로 다시 말하면 군한테 맡겨놓이 참사한테 방앗간을 맡겨놓는 거니까 민간인을 통해서 방사청을 만들어서 무기 도입을 방위사업청을 만들어가 무기 도입을 그 채널로 통해서 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역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전문가들 손에서 나오지만 문제를 고쳐가는 사람도 전문가들입니다. 이 방사청 도입 문제를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생각을 하고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는 먼저 상임위에 한번 가져와서 상임위 소위에서 걸치고 상임위 본회에서 걸쳐서 통과가 되면 법사위로 올라갑니다. 법사위 관련 소위에서 보고 그게 통과되면 법사위 본회의에서 됩니다. 법사위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본회의에서 올라가서 방사청 설립을 해도 좋으냐 안 되느냐 가결 부결을 하는데 이 방사청 설립은 국방위 상임위 소위에도 한번 언급이 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절차상 법사위 소위 본회의에도 한 번도 상정이 된 적 없고 바로 민노당의 모 의원이 그 방사청 통과 가결안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바로 국회의장에게 건너줍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방망이를 칩니다. 사실 그때는 저는 하이힐 벗어가지고 던지고 이 난리를 쳤는데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처리했을까? 이 중요한 문제를 하는 부분에 명분상으로도 노무현 정권이 당시에 네. 뭐 여러 가지 비리가 많았으니까 정권마다 방산 비리나 네. 그러면 위에 있었을 건데 그걸 절차를 거치면서 할 수 있었을 건데 왜 그 당 의원이 그걸 이렇게 직접 상정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이런 식으로 토론을 안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 토론을 거치는데 군의 소위 말하는 그 반대도 강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방사청을 만들기 전에 옛날에 국방부의 이 차관이 이 획득 이것을 획득이랍니다. 예, 무기 구입을 획득 담당하는 분하고 국방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 투트랙 형태로 가다가 사실 그렇다고 차관을 두 번 둔 건 아닙니다. 두 번 둔 건 아닌데 저는 그 당시 안을 이 두 분을 두자 군 비리가 이렇게 방사 관련 이 무기 도입 관련 비리가 이렇게 있다면 두 개로 일을 분리하자 했는데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이런 군의 반대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은 작전권 이양 문제를 정말
작심하고 다시 되돌려 가져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때도 자주국방이니 아니니 그런 용어 가지고 논란을 부리고 어쩌고 했지만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방사청을 만들어서 방사청이 완전히 책임지고 이 무기 획득 같은 걸 하면 자주국방, 다시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자주국방이라는 건 작전권 이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얽혀 있어 가지고 시간을 끌고 이것과 왈가왈부해가 얼마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바로 작전권 이양을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준비부터 돼야 된다라는 연계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뭔가 사연이 있으니까 그런데 네네. 그런데 자주 보면 전시작전권을 갖다가 이양받고 네.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방사청을 만들자 말자 네. 북한에는 네. 1차 핵실험을 네, 네. 2006년 9월입니까? 예, 했을 때 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 북한이 가만히 바라볼 때 네. 자, 북한이 이제 그때 전시작전권 이양이 그냥 그대로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아닙니까? 네. 그때는 초창기니까. 그러면 미군은 이제 한국군한테 넘겨주고 점차적으로 한미연합사도 해체되고 뭐 연락본부 정도나 생기고 이러면 이제 뭐 유엔이라든지 유엔 사령부라든지 한미연합사라든지 주한미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단계구나. 이렇게 북한은 생각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의 뭐 MD라든지 네. 이런 무기 체계에 대해서 DJ 때부터 거부하면서 노무현 때 이제 이 한국은 한미일 삼각 네. 안보 체제에 안 네. 들어가는 걸로 네. 이 못이 바뀌고 네. 이렇게 되니까 북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국의 고립이 장기적으로 전개가 될 거고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1차 핵실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고 난 직후에는 이 직후에 직면하게 된 군사 외교 안보적 상황은 자주국방이나 전시작전권 이양이라는 부분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네. 그런 새로운 상황이 전개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겠다고는 의원님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또 사실은 약간은 숨어있는 얘기지만 뭐 그건 확정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발설을 한다라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추정은 할 수는 예, 있죠. 추정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또 정권 말기 되면 대량의 무기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네, 넘겨주기 네. 싫고 우리가 사 먹고 네, 가자. 대량의 무기 그래야 도입을 뭐 합니다.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도 예, 손에 그러니까 묻는 거지. 방사청 건립은 또 그것도 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또 저도 사실은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보기도 했고요. 예, 그때 그나마. 제가 또 들은 거는 무슨 네. 뭐 인도네시아의 뭐 네. CN 뭐 뭡니까 그 수송기하고 뭐 그다고 한국의 잠수함하고 뭐 이렇게 서로 맞바꿔 이렇게 네. 바타로 하면서 뭐 너도 좀 떼고 나도 좀 떼자 뭐 이런 비스무리한 소리를 듣다가 말았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우리 지금 저 링스 헬기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예. 방사청을 만든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저는 만드는 자체 절차상에는 하자가 있지만 만드는 자체는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데 그 다음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방사청을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무기 구입과 관련된 부서들을 전부 방사청 안으로 흡입을 해드렸어요. 그게 제일 큰 기구가 뭐냐면 관련된 제일 큰 기구가 뭐냐면 국방품질검사소예요. 이 품질검사소는 무기에서부터 군인들이 먹는 금빵까지를 다 품질을 검사하는 데입니다. 일종의 이 군과 관련되는 문자에 대한 감사원이죠. Q 이 도장을 검수 도장을 찍어주는 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또 실질적으로 큰 우리나라의 이 소위 말하는 국방력 증강의 주축돌 역할을 해온 과학연구소도 방사청 산하로 또 끌고 들어옵니다. 이때까지 독립시켜 놨던 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어떤 연구를 하는가 봐. 방사청이 지시하는 걸 하는 거. 그 독자적인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방사청이 주는 걸 검토하는 검토기관이 됐어요. 그 다음에 국방품질검사소는 어떻게 됐냐면 400명이라는 전문 인력을 대폭 줄입니다. 대폭 줄여가 비무기 체제의 전문가들은 거의 다 없애다시피 하고 무기 체계만 극소수로 나가놔서 이름을 기술품질원이라고 해서 이 역시 방사청 산하에 갖다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냐? 무기 체계,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브레인도 여기 갖다 놓고 그 브레인들이 만드는 걸 실제로 테스트하고 품질을 검사하는 데도 여기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 독자적인 연구를 하던 소위 말하는 ADD는 국방과학연구소는 더 이상 독자적인 연구가 필요 없습니다. 방사청이 요구하는 것만 연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품질검사소는 하는 일이 뭐냐면 방사청이 가져오는 걸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거야. 옳다. 그래 도장을 열심히 찝어가지고 K자가 붙은 명품 무기 무슨 뭐 명품 수리온 헬기가 죄다 사고가 나가 뭐 K11 소총, 네. 뭐 흑표전차, 뭐 오만 네네. K 그다음 네. 오만 K자 붙은 게 네. 어떻게 검수를 했는지 전부 명품 무기가 한순간에 허전 무기가 되고 수리온 헬기는 겨울에는 좀 세워놓고 봄, 여름, 가을만 달라다닌다 뭐 중동에만 네. 아프리카만 수출한다 이 짓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사청의 후유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만드는 시작의 철학은 좋았지만 실질적 운영상의 그런 왜냐하면 이 국방 품질검사소 요원이라는 게 하루아침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거쳐서 만들어진 전문가들 다 목을 잘라버리고 얘들이 건빵 군인 먹는 건빵 아무나 할 수 있어. 식품은 연구원들한테 나가라 그러니까 식품 연구원들은 기존에 저 약식청 산하에 있는 연구원들은 자기 기존 임무 위에 이게 부가 임무가 되니까 누가 성의를 가지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고 싶은 욕망도 안 생깁니다. 근데 하고 싶어 해도 시간과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심지어 이런 식입니다. 품질검사 용지를 주고 쏘라 그래요. 뭐하고 같으냐. 선생이 초등학생한테 백지장을 주고 네 성적을 네 써너가 엄마한테 갖다 주라는 거 똑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품질 검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니까 뭐 아까 다른 곳에서도 제가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카크로치 그 바퀴벌레 나오는 콩나물, 쥐가 나오는 김치, 뭐 송곳이 나오는 나물, 못이 나오는 막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업체도 어떤 사람에 주느냐 하면은 최저 입찰제로 해가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애들 품질 관리 없어. 가장 싼데 해주다 보니까 이게 위생적인 관리도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무기체계 쪽은 다 하죠. 표준화 규격을 국품원이라는 게 국방품질검사소라는 게 표준화 규격에 대해서 그만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표준화가 없어진 거예요. 표준화 없어지고 또 ADD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자면 이걸 처음 시험 운용할 때 두께 10cm 방탄 유리를 뚫을 수 있는 총인지 아닌지 테스트 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전 거기에 가서 실험해야 되는 장소에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또 영상 온도가 3도에서 두께 10cm 방탄 유리를 하라면 영하 온도 한 3도에서 방탄 유리 한 3cm로 해가지고 통과하면 통과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 국방연구소에서 이분들이 비양심적이라서가 아니라 방사청 자체에서 이걸 통과시키도록 하니까 yes, satisfaction 하는 걸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품질 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역대 방사청장들이 보니까 관료들이 가더만요. 차관급에 저렇게 육해 공무원을 관료, 망라하고 교수, 예, 갱리단까지 뭐 다 망라한 거대 조직을 갖다가 통합시켜 놓고 네. 거기에 이제 방사청장을 저런 사람들 지금도 연구원 하던 사람이죠. 장이요. 방사청장. 그런 사람들을 다 갖다 놓고 저렇게 해가지고 지 일에 대해서도 방사청장이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 소장님. 방사청이 아까 대폭 전문 인력을 줄였는데 전문 인력을 줄인 것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군인들 전문가들 갖다 놓으면 일이 안 돼. 군인들을 처음에는 뭐 함장 이런 잠수함 함장 같으면 함장은 군인 놔두고 밑에 어시스트 하는 사람은 민간인 놨던데 한 2년 지나다 체제를 바꿨습니다. 군인들을 위해 책임자를 놔두기 역시 비리가 생겨 다쳐 민간인을 전부 다 실질 부서별 책임자를 갖다 놓는데 무기를 그냥 아무나 모르죠.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무기 소요라는 건 합참에서 내지만 합참에서 왜 무기 소요를 낼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쟁 시나리오를 두고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무기가 어떻게 된다는 걸 나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잘라버리고 민간인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비리가 줄어들었냐? 그다지 줄지도 않았어요. 저는 국방부의 이 그냥 소속 어떤 부서로 방위사업청을 그냥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이 국방부 산하 네. 직속 기관으로 네. 두고 컨트롤이 되면서 해도 얼마든지 할 건데 비리야 방사청이 있으나 없으나 비리는 어차피 없을 때도 해먹었고 요즘은 확성기까지도 해먹고 뭐 짭짤하게 다 해먹으니까 굳이 방사청의 존재 여부가 국방 비리하고는 별 방산 비리하고는 관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직을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또 국방부하고는 사실상 별개로 운영되게끔 그것뿐입니까? 방사청이 만들고 난데 우리나라 국방비 연간 예를 들면 올해 기준으로 38조 같으면 그중에 전력 전강비가 거의 한 17조 18조 되는데 네. 17조 내지 18조 중에서 10조가 방사청 예산이에요. 국방부는 껍데기입니다. 국방부 7조 8조는 인력비예요. 완전 인력비예요. 국방 공무원들 그 사무실 운영하고 인력비고 10조에 가까운 돈을 방사청이 독자적으로 쓰도록 권한을 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은 대통령들이 군인들이 해먹는 거 못 보겠다. 해먹는다면 내가 관할하에서 우리가 직접 한번 밑에다 두고 해먹겠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는 왜 방사청을 저런 식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좀 다음 정권에서는 손을 좀 대야 된다고. 네, 저는 방사청을 없애고 국방부 산하에 다시 그걸 국방부 산하로 넣어서 국방부에 1차관, 2차관제를 두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가지만 더 짚으면은 사실 그 제일 중요한 게 이 소요를 제기하는 겁니다. 뭘 사와야 된다는 거 제기하는 건데 그걸 누가 하느냐면은 각군과 합참이 합니다. 궁극적으로 각군에서 요구를 들어서 합참이 하는 건데 소요 제기는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엄마가 전기밥솥을 살려면은 밥을 여러 번 해보니까 이게 뭐 이 찜을 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좋더라. 아니면 3인분짜리 솥보다는 10인분짜리 솥이 좋더라. 밥의 그 새 두께가 얇은 게 좋더라. 넓은 게 좋더라. 엄마가 제일 잘 알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합참입니다. 밥솥 사는 게 엄마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소요가 합참이 제일 잘하는데 합참이 소요를 제기하면 그걸 받는 게 어디냐면 방사청인데 그걸 받아 검토하는 게 민간인이란 말입니다. 무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청에서는 자 제일 싼 걸로 하자라는 최저가 입찰 경쟁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두부나 비지떡 사듯이 사재기잖아요. 의원님 저는 하나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한 50분 하려고 그러는데 KF-X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네. 4세대 전투기 사업. 하십시오. 지금 뭐 F4나 F5가 네네네. 도태되고 네. 이제 이래서 그 대신에 이제 이 미들 레벨 네네. 내지는 뭐 로우 레벨 네. 왔다 갔다 하는 네. 수준의 네. 한국형 전투기를 한다라는데 저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저게 지금 한국에 저런 식으로 해서 KF-X 사업이 가능할 거라 보십니까? 저게 보니까 총 뭐 개발비만 8조가 넘게 들어가고 네. 뭐 나중에 조달 비용까지 하면 20조 가량 네. 되던데 네.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스텔스 기능을 가진 비행기를 독자 개발하는데 한 3, 40년 거쳐서 네. 수십조를 투입한 결과 아닙니까? 네. 또 미국하고의 원만한 협조. 네. 일본은 F-35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공장에서 네. 조립까지 하는 부분에 미국의 대당 가격을 훨씬 더 쳐주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갑자기 이렇게 독자적 수준의 전투기를 만든다. 뭐 물론 TA-50이나 T-50 뭐 T-1 만들었지만 그거하고 지금 저거하고 부분에서 저런 식의 뭐 4.5세대 또 그것도 좀 이 스텔스 기능 조금 의문인데 저런 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예산 안에 가능할 거라 보십니까? 사실 그 말씀하시는데 이건 정말 1시간 걸려요. 예, 그런데 의원님 이제 오늘 하루만 던지고 막대기만 네네. 좀 던지고 다음에 KF-X 사업과 FX 사업은 완전 별개입니다. 완전 별개죠. 별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FX 사업을 가고 KF-X를 없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끈질긴 싸움을 해가지고 FX 사업은 FX로 가고 KF-X는 KF-X대로 거의 8조 이상의 예산을 지금 획득해놔요. 우리나라 무기체계 사상 가장 큰 돈을 획득을 해놨습니다. KF-X라는 것은 K는 코리아입니다. F는 플라이트입니다. X는 Next Generation Sometime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쓸 수 있는 한국형 전투기를 만드는 게 KF-X예요. 지금 단계 연구 단계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기술적으로 시간이 가능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일본은 지금 방금 소장님은 3, 40조 투자를 해가 했다 한데 그건 너무 과소평가한 겁니다. 일본은 1963년 무기 수출 금지 3원칙이 되고부터 더 거슬러 가면 1947년 평화헌법을 만들고부터 밖으로 수출은 안 했지만 군사 기술의 R&D는 전 세계 2위입니다. 미국이 1위고 일본이 2위인데 이 사람들은 무기를 국산화하는 특히 전투기 공군에 관련된 무기는 100% 지금 국산화 기술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 40조는 그 그렇죠. 3, 40조라 봐야 되겠죠. 네네. 예. 그 이상으로 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그런 불구하고 비용을 다 빼고 요거는 그러니까 자체만 이야기하는 거죠. 비용만이 아니라 50년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아나요? 5년 내지 7년 만에 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 이건 소가 웃을 일이고. 저는 이 당군 일의 최대의 사기 사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데 왜 이걸 방치하는가에 대해서 다음에 네. 의원님하고 네네. 꼭 모시고 이 부분으로 예, 반드시 몇 회에 거쳐서라도 한번 네네 반드시 하려고 할게요.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만 더 언급하고 오늘 다른 이슈로 넘어가죠. 뭐 만들만 다 합니까? 팔아야 됩니다. 어디가가 팔죠? 누가 사겠어요? 맞습니다. 저 얘기 왜냐하면 프랑스의 라파엘로 그 다음에 사실은 미라지 그 다음에 영국의 실제로 코네도. 이런 거 다 만들어 놔놓고 지금 팔지 한 대도 못 팔고 있는 거예요. 왜? 시장이 없어요. 전투기 가면 미국이 독점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T-50 파는데 제가 혁혁한 공문을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공중에 120분 제가 T-50 타고 이 120분간 비행도 했는 사람이에요. 훈련 받아가지고 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인도네시아 가서 실제로 사람을 만나고까지 다 하고 그러고 난데 물론 이 대통령도 노력이고 다 했지만 저도 끝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T-50 하나 만들어서 FX 된 T-50하고 KF-X 이런 T는 트레이너입니다. 훈련기. 트레이너 훈련기예요. 훈련기인데 지금 우리 뭡니까? 뭐죠? 그 온누리 갑자기 생각 안 난다. 헬기 수리온 역시 그 수준 수송기 헬기 수준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기동 헬기 이 인류 역사상 이 가장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게 회전익입니다. 회전익 중에서도 전투기가 가장 어려운 기술입니다. 미국에서도 전투기 개발하는데 20년 이상을 투자를 합니다. 그 디자인이라는 것이 또 융합 기술이 저게 보통이 아닌 이거를 5년 내지 8년 만에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국민들한테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한국이 마차 타고 다닐 때 일본은 이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에 제로 전투기를 착륙시키고 띄운 나라입니다. 네. 그렇게 스타트가 다른 일본도 진짜 수백조에 맞습니다. 50년 네. 이상의 시간을 소모해서 저까지 겨우 가고 있는데 한국이 이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 소요가 무슨 500대니 600대니 이야기를 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시장 있는데 없습니다. 이게 시장 유지되지 없습니다.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예고편을 하는 겁니다. 이 의원님 모시고요. 3회든 4회든 5회든 이 문제를 갖고 파헤쳐서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다 해서 잘 모르는 부분을 전문성을 악용해서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밝히면요. 이게 국가에 의원님하고 저하고가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정경련 해체해가지고 최근에 뭐 이 조선일보도 사설에 내고 좌우 할 것 없이 정경련이 이제 도마에 올랐는데 이번에 재단 때문에 네. 사실 정경련이 그 재단에 주도한 사람들도 아닌데 네. 재단 2개를 없이고 또 하나로 합치겠다 네. 하는 것도 웃겨요. 그 재단에 네, 이사도 그렇죠. 있을 거고 이사회 의장도 있을 거고 네. 또 감독 간청도 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경련 저거 없애라. 옛날에는 한쪽에 없애라 하면 정경련 필요하다. 개발 시대에 기회를 많이 했다 이런데 네,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보시면 이게 지금 수명을 다한 겁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정경련의 그 모태라고 볼 수 있는 게 엄밀하게 말해서 1946년 전후 복구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든 게이탄렌 우리로 치면 경단련이죠. 일본말로 게이탄렌인데 그 모델이 국가의 경제를 부흥하라고 경제인들이
다 뭉쳐가 만든 건데 사실 그 비하인드는 미국인들도 있었어요. 미국인들이 간접 지원해주는 메가드가 것도 뭐 있고 분쟁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일본에게 지원한 MAP이라는 돈, MAP, 밀리터리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는 돈을 가지고 이 완전히 전쟁에 의해 가지고 흙바닥 죄밖에 남지 않은 군사력을 그나마 자위 수준의 군사력이라도 키우라고 준 돈이 MAP 프로그램에 의해 준 돈인데 일본이 사실은 이 돈을 거의 20년 가까이 경제 성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전용을 해가지고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군대는 대충 만들고 예예. 그리고 대충 만들고 미국에 의존하고 예. 밀 안보 동맹에 의해서 완전히 그게 일본 말로 타다놀이라고 했어요. 예. 타다라는 게 공짜예요. 놀이라는 그것 때문에 게 60년대 말에 일본의 안보 그 저기 예, 부정이- 안보 무임승차 예, 얘기가 나왔죠. 어쨌든 이 경제 성장에 올코트 프레싱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15년 후에 1961년에 사실 모여가 전국 경제인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도 이제 한국 경제 61년 같으면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GNP를 처음 숫자로 인정한 해가 1961년입니다. 딱 54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쳐가지고 좀 나가도록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에 뭐 군사 독재라는 얘기도 있고 또 경제 독재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정말 하루 세 끼 쌀밥 먹는 게 우리 죽어도 소원이던 시절에 이 경제단체라는 거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이렇게 잘해오던 걸 2000년부터 사실은 아베나 정부가 이 정식으로 이 하고 있는 계획단이 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뭐 칼질까지는 아니라도 뭐라고 할까? 경제년 체제를 예, 체제에 대해서 조정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지금 영어로 말해서 modify 모양을 변형을 해갔는데 저는 이걸 하루아침에 해체하라 이거보다는 미국의 AI나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American Enterprise 기업연구소 인스티튜트처럼 기업연구소나 아니면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처럼 이때까지는 우리의 경제 50년간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있을 때 중진국에 있을 때에 한국을 배고픔에서 헤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요구하는데 노선에 상당한 지원자 내지 협조자 역할을 한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상당히 공헌한 바 확실히 있다. 빛과 그림자가 있지만 빛 쪽이 더 컸지만 그거야 누가 부정은 안 하고 저도 부정은 안 합니다. 지금은 이 역할이 지금 사실은 약간은 뭐라고 할까? 안접세, 네. 뭐 한마디로 준조세, 상납기관처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소위 말하는 기동병처럼 돼버린 거야. 정부의 기동력처럼 된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요거 좀 하는데 모여라. 요거 돈 좀 내라. 모금처가 되듯이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국민들 인식도 그렇게 돼 있고 또 사실적인 근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노무현 정부 때부터 김대중 정부 때부터 사실은 뭐 정경련이 김대중 정부 때 사실 보면 10년간 도와준 게 정경련을 통해가 4조 5천억을 도와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은 1,000억에 가까운 돈, 지금 이 정부는 다 합쳐가지고 두 개 재단 합쳐가지고 거의 2,000억에 가까운 이런 거니까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도 과연 정경련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하나의 엔티티, 몸체냐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 이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대한민국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국가적인 경제정책의 브레인 역할을 좀 해주면 어떨까 이런 바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의원님 말씀에 이렇게 동의를 하고요. 저는 뭐 당장 해체라 했는데 어쨌든 정경련이 일정하게 과도기를 가지고 현재와 같은 어떤 대기업 일부 뭐 네. 500, 한 7, 80개 네.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에는 이제는 경청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있고 경제조직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무역협회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과 이 대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이 60, 70, 80년대 성장하는 시대가 끝이 났지 않습니까? 뭐 대기업도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정권이 또 대기업만 너무 유착해도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러니까 이제 이해단체나 이런 기관으로서 역할을 갖다가 폐하고 새로운 시장 경제의 어떤 논리를 전파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이론을 개발해서
이렇게 한국의 또 성장 모델을 뭐 또 한국의 분배 모델을 만드는 이런 기관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결국 같은 의견이죠. 이 새로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비전과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그게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걸 또 서포트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오늘 그 의원님이 그 아까 KFX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KFX를 정말 한 두세 차례, 서너 차례 필요하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저희들이 좀 다루고 또 수리온 헬기 저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또 좀 다루고 왜 저렇게 됐느냐 그리고 또 이 KAMD라고 부르는 킬체인이라고 부르는 한국형 미사일 이 방어망 체제가 저것도 또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말 국민들이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한국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모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